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획한 얼렁뚱땅 거꾸로 보는 베트남 역사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베트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딱히 뭐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베트남이 멀게만 느껴지지도 않죠. 참 희한해요. 베트남에 살다 보면 종종 베트남 역사는 어땠을까? 한국이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뭐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베트남 이야기와 1970년, 80년, 90년대의 베트남 이야기를 해보면서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현대사와 근대사를 거쳐 베트남 건국 신화까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풀어가는 얼렁뚱땅 거꾸로 보는 베트남 역사 이야기는 어떤 이념이나 정치적인 배경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살짝, 아주 살짝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른 누군가도 알고 싶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 깊이 있는 교양 베트남 역사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은 맞지 않습니다. 제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기본 한국 역사를 가지고 베트남 역사와 연결시켜 봤을 뿐이에요. 당연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과 베트남의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의 상황을 잠깐 보면 베트남은 통일 국가이고요. 그리고 GDP는 당연히 한국이 높죠. 베트남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북쪽에 있는 하노이. 종종 베트남 수도는 호치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때로는 사이공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지인도 있어요. 호치민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사이공은 연식이 좀 있나? 근데 꼭 연식 때문이 아니라 베트남 영화를 보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사이공이라는 명칭이 베트남이 통일된 후 호치미로 바뀌었죠. 음, 그러니까 아마 영화상에서 옛날 영화상에서 사이공이라는 걸 접하고 아직까지 사이공이 베트남 수도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가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베트남에 오셔서 연락을 주세요. 술 한잔 하자고. 그래서 아 형님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낭이야. 형님 저도 다낭이나 하노이 가려면 비행기 타야 해요. 그 베트남에 산다고 해서 다 그 뭐라 그럴까 우리 한국에서처럼 뭐 근거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시면 술 한잔 사겠다고 이제 전화 주셔서 보통 오시는 분들이 여행객으로 오시니까 다낭으로 많이 오시죠. 예. 다시 한번 제 지인께 말씀드리지만 저도 다낭이나 하노이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합니다. 하노이 수도 이야기하다가 좀 이야기가 샜죠. 제가 이 표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인구예요. 베트남 인구가 월등히 많죠. 남북한 합쳐도 베트남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통계 수치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어,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수치 말고 좀 더 많은 인구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요. 베트남은 참고로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인구도 많긴 하지만 인구 자체도 젊고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 베트남의 소비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이제 1980년, 1990년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시기에 자기 자신과 베트남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머이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때부터 베트남은 세계 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도이머이 기억하세요? 고딩 때 열심히 외웠죠. 안 맞으려고. 저만 그랬나? 1986년 베트남이 발표한 세신 정책은 무엇인가? 주관식 이점 도이머이.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나라만 틀려요. 소련의 개방 정책 두 가지를 쓰시오. 주관식 3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 노트스. 베트남어로 도이는 바꾸다, 머이는 새롭다. 즉 새롭게 바꾸다라는 뜻인데 이걸 그냥 외웠죠?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고 문제 자체가 어렵게 출제되더라고요. 우리 때랑 비교하면 공부하는 게 10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시험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답을 맞추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 학창 시절에도 분명히 베트남은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 베트남과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하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보다 3년 늦은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5년 7월에 수교를 맺습니다. 1996년 고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대통령 당선 후 첫 해외 순방지가 베트남 하노이였다고 합니다. 베트남과 수교 후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죠. 여러분, 혹시 공식적으로 베트남에 첫 번째로 진출한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아세요? 다들 들으면 아실 거예요. 리바이스 아시죠? 리바이스. 그거 비싸가지고 우리 그 청계천 시장 가서 짝퉁 사서 입었던 그 당시 가장 핫했던 아이템 기억나시죠? 이 리바이스를 수입해서 유통시킨 한주 통상이 1991년 12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공식 1호 기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앞서서 진출한 비공식 1호 진출 기업도 있어요. 비공식. 네. 비공식 1호 진출 기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은 베트남 전쟁이 한참인 1966년 메콩강 하류 준설 공사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시대적 배경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현대건설 대단합니다.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우린 목숨 걸고 하잖아. 그리고 베트남 진출 1세대 기업으로 불리고 있는 태광실업이 있어요. 태광실업은 나이키 신발 OEM 회사죠. 1994년 베트남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규모도 크고 동나이, 건터 등의 큰 공장들이 여러 개 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거래처이기도 했던 태광비나를 종종 방문했었죠.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웠던 건 산에 한국 식당이 있어요. 한국 메뉴가 아주 끝내준다는 거죠. 물론 맛도 좋습니다. 태광비나는 동나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친근하면서도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인식되어 있죠. 삼성전자는 1995년 호찌민에 처음 판매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2008년 박린에 공장을 짓고 2013년 타이응용에도 공장을 지었죠. 그리고 2015년 5월 호치민에 가전 생산 기지를 구축하죠. 대기업이 진출하면 1차 벤더들도 동반 진출하니까 베트남의 발전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붕따오에 SK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호찌민 삼성전자도 거래처라 가본 적이 있는데요. 입구부터 보안이 아주 철저합니다. 역시 글로벌 기업답고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리해보면 베트남은 도이머이를 통해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고요. 한국은 크고 굵직굵직한 대회를 많이 치르면서 더 강한 나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거라면 제 경험상으로는 아시안게임, 제가 중학생 때였고요. 올림픽, 네,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 등이 있는데 참 IMF도 있었죠.
베트남은 한국처럼 IMF는 경험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과 베트남을 연결지어 생각해보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과 베트남을 연결시켜 보세요. 혹시 베트남이 더 새롭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7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